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의 노영입니다. 네, 이제 박수 쳐주세요. 타이밍을 몰랐어. 오늘 정말 백대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최초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했는데요. 한 1시간 정도 다 들었는데 앞에 그냥 엄청나게 크게 세게 다 유죄 몇 개는 무죄 이러다가 갑자기 선고할 때 꼬리라 그냥 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이 얘기를 한번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지만 매우 중요했던 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았던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김종욱 박사는 탄탄TV라고 하는 김종욱의 탄탄TV라는 TV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되게 10,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셔서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해요. 10,000명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이경 스픽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 또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뭐 우리 방송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해서 시원하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쫙 풀어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좀 들어오시고요. 예,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널리 전파해 주시고요. 예, 노영이가 해석해 준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지금 8시 1분밖에 안 됐지만 많은 분들 아직 안 들어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요한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돼서 처음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선고인이만큼 이 사람에게 얼마의 형량이 떨어질까 혹은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그동안에 뭐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던 이 사람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다들 궁금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거의 다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우선 이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예, 제가 이제 그 법률가가 아니니까 주변에 이제 변호사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더니 대체적으로 7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정도 구형했으니까 7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비법조인들은 10년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거꾸로 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오늘 방송을 현장에서 유튜브로 봤는데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 처음에. 그다음 계속 너 잘못했어. 유죄야. 이렇게 옆에서 와 10년, 11년, 13년 막 나오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5년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 멘붕에 빠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면서 이제 온갖 욕설과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좀 허무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과 판사의 선고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체적으로 좀 더 적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후에 이제 내란 범죄가 유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증들을 판결문으로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와우 환석에 막 환호를 했다가 뭐지? 이거 뭐지? 뭐 판사들이 이런 건가? 그리고 다음 재판도 이제 우려하는 거죠. 네. 이거 두 개밖에 없지만 무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보수층 특히 극우층 같은 경우 감경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감경? 네. 그러니까 형량을 감경해서 무기징역 아래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흐름과 관련해서 이런 5년의 선고라고 얘기하는 건 많은 분들이 또 2월 19일까지 좀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만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착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남았으니까 2월 쉽지 않아요. 19일 날 남았으니까. 우선 아까 라이브로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백대현 판사가 판결문을 쭉 읽을 때 저희가 좀 신이 났었죠. 그래서 PD님이 중간에 내려와서 우리 딱 선고 딱 그 순간 카메라를 다 봐달라. 그걸 딱 순간 포착을 하겠다 했는데 그 순간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저 머리에 딱 떠올랐던 게 표창장 위조 4년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SNS를 막 검색했더니 그 글이 제일 많아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 표창장 위조가 4년을 받았는데 적절한 공무집행을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그것도 총까지 가지고 막은 게 겨우 5년이냐? 있을 수 없다. 다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를 잠깐 가라앉히고 저는 이제 또 분석을 한번 해보잖아요. 물론 분노는 일어나나 직위원 재판부에 그래도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기까지 도달해 온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런지 일단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백대원 부장 오늘 2시에 서관 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유죄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었었는데 그중에 일부, 즉 국무위원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몇 명에게만 딱 연락해가지고 11명 채우고 이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소집 통지조차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 7명에 대해서, 그리고 연락은 했는데 도착하지 않았던 2명에 대해서, 이제 이 9명에 대해서 사실은 특검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중에서 7명에 대한 것이 유죄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위공무서 작성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것들이 유죄가 됐고요. 범인도피 교사죄도 유죄가 됐는데 1차 체포, 2차 체포 전부 다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해서 소집 통지를 했으나 늦게 와서 참석하지 못했던 2명에 대한 거는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나머지 7명에 대한 게 유죄이기 때문에 따로 이 2명에 대한 거를 뭐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뭐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이런 것들이 또 일부가 무죄가 된 게 있습니다. 이제 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외신 뭐 이런 것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외신을 활용해서 뭐 자기네가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하고 시행한 것처럼 그때 외신에다가 네. 하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무죄다. 왜? 의견이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거고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무죄로 선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의구로부터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서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며칠 있다가 한덕수가 다시 전화를 해서 강의국에게 그거 없었던 걸로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줘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이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할 것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강의구가 이 문서 3단계 넣어서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문은 공용 서류인데 이거를 손상시켰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허위 작성 공문서 작성죄 중에 유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무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유죄고 어떤 것이 무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뭐 얘기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2024년 12월 6일경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기재된 그 선포문 표지가 있었었는데요. 이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고 그 뒤에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첨부해서 선포문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랑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부서를 하고 12월 7일 날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다는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통령란에 서명하고 강의구에게 전달하고 강의구가 이것을 보관을 했습니다. 이래서 강의구, 한덕수, 김영현하고 공모해서 마치 12월 3일 날 적법하게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관련해서는 또 이제 무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좀 복잡스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공문서를 문서가 허위 작성됐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람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의구 부속실장이 거기다가 서랍에다 넣어놓고 보관하게 해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는 또 무죄가 또 선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주도적인 됐어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죄다, 뭐 이런. 예, 그리고 이제 실제 뭐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튼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 거하고 또 소극적으로 한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화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호처가 이미 제출한 비화폰 통화 목록 및 비화폰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 또 피고인이 김성훈에게 이 설령처럼 경호처를 움직이게 하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사죄가 성립된다. 먼저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백대현 부장 재판부에서 설명 자료로 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설명 자료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좀 작성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양형을 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이 전체적인 것 관련해서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징역 11년 3개월까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가 있고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불리한 거는 대통령이면서도 국가 긴급권인 비상계엄을 함부로 선포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거는 헌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이런 걸 막기 위한 절차들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초범이라고 하는 거를 유리한 사정으로 쓰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의 성정, 그러니까 성향, 원래 성격, 그다음에 그 계엄 선포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형사처벌을 받은 그러니까 초범이라고 하는 점이 왜 이 사람의 형량을 깎아줘야 될 사유가 되느냐, 내란죄를 뭐 2번, 3번 저지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범이라는 거는 그 동안에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국민들이 화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범죄 행위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매우 검증됐거든요. 그렇죠. 뭐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을 국가기관을 동원해 막은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그래요. 정면으로. 네. 되게 강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형해하고 사후에 문서를 조작한 것은 국가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가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지극히 악의적인 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도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구형량에 준하는 만큼의 판결을 내릴 거라고 이걸 듣는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정도의 악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람에 대해서 단지 그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형의 절반밖에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오히려 판사들이 설명했던 범죄 행위를 갖다가 좀 더 오히려 더 예를 들면 낮춰주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2월 19일 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뭐 내가 굳이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느 법정이든 후속 법정 때문에 이 앞에 법정 자체가 변동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판결일 수밖에 없고 호랑이처럼 이렇게 토로하고 포효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고양이 발톱을 내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 내용상으로 판결문의 내용상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제 2월 19일에 지기현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였는데 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가 뭐였었냐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서 수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 첫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영장 발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서부지법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야 이것이 다 이제 좀 깨끗해졌구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다. 이게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사건 공수처에 넘기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논란이 계속 있었고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걸 계속 공격을 해왔었잖아요. 이거 이제 적법하다라고 끝났습니다. 이것도 또 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상 용산이 관할이니까 서울 그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해서 이것을 행한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가지만으로도 정말로 그들이 주장한 것을 이제는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구나라는 것까지는 그나마 건진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두 축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12월 6일 날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데 오늘 판결은 웃기고 앉아 있네.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내란 외환은 소출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는 거야. 그게 갖춰졌을 때만 가능한 거야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한 거 하나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계몽령 메시지 계엄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딱 명시했더라고. 메시지 계엄. 그 메시지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턱도 안 되는 소리. 뭐 경고 계엄, 메시지 네. 계엄 이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란 세력들이 유지해왔던 두 가지의 큰 골간이 오늘 판결로 우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 판결을 지기현 판사가 아니야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 내란 문제는 거의 성립된 건데 하나만 남은 거잖아요. 폭동이라고 하는 부분만 이제 딱 결합이 되면 완벽하게 형법상 내란이 되는 거니까 저는 오늘 한 80% 정도는 다 맞춰놨다. 20% 정도를 지기현이 도망 못 가게 오늘 판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점은 좋은데 왜 5년이야? 이게 좀 화가 나. 왜 5년이야? 한 7년 정도 치지 그냥. 이랬으면 네. 그래도 조금 넘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맞습니다. 윤석열 씨가 받는 혐의는 뭐 체포 방해, 그다음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 외신 허위 공보, 그다음에 비어폰 기록 삭제 지시 등등인데요. 체포 방해, 그중에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1차, 2차 체포 집행을 막은 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시킨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시킨 그런 내용들 있고요. 이건 이제 유죄가 나왔죠. 또 국무위원 심의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유죄를 해줬고요.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 아까 말한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아서 강의구 실장이 만들었다는 그 문서 그거 만들도록 한 것까지는 유죄. 그런데 그거는 서랍에 넣어놓고 안 썼기 때문에 행사는 무죄.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신 허위 공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신에다가 자기의 행위가 적법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외신이 보도하게끔 만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했던 것은 유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실제 공수처에서 수사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든가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받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 또 실제 이 많은 재판에 전제가 되었던 이런 수사에 근거한 증거들이 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백대현 부장이 선고하는 장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예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더라.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헌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고 대통령의 법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 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근데 이렇게 쭉 말해놓고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징역 5년 이래버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그 무죄로 한 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많은 말을 하나 정말 이상했던 것이 이제 저도 뭐 과거의 기자였고 지금 현직도 이제 기자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 PJ 있죠. 프레스 가이던스. 네네. 이게 뭐냐면 국회 본회의장의 진임에 맞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아까 그 판결문도 그런 걸 읽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이 추호도 없었다. 이걸 외신 기자들한테 이걸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범죄 증명없어 무죄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뿌렸다 그렇게 그리고 그게 그 외신 보도로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죄인지 그거는 저는 아까 판결문을 전문을 다 읽지 않은 이상 저는 아까 다 들었었거든요. 1시간 동안.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내용이 허위 공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야 허위 공문서가 되는 건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곳에서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걸 지시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허위 외신과 관련된 내용은 윤석열이 지시한 것보다도 실제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자기네들의 의견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법적으로 어떤 다른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거짓말한 죄가 있겠죠. 예전에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 죄가 있겠죠. 내란 재판을 하는 판사들 생각하는 게 일단 저 직위원 이야기 얘기한 게 있잖아요. 절차적 만족감. 그러니까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이 결론을 가지고 논박이 많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자기 뭐 직위원이 이렇게 기분 나빠지 안 나빠지 모르겠습니다만 니네들이 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법리적 엄밀성도 엄청 따진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지랄 난리를 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조금이라도 법리와 어긋나거나 논쟁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논란을 많이 끌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애들로 좀 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해는 되는데 직위부터 시작해서 판사들이 좀 겁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내란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오늘 재판은 내란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내란이 성립되는 과정에 있는 아주 초유의 사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정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엄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헌정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고 헌정체제가 유지돼야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법부가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법감정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이.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내란 우두머리죄가 이제 본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범죄와 관련된 선고가 매우 중하고 사실 오늘 이루어진 것은 절차 위반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된 범죄에 대한 형이 세게 나오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양형기준표가 사실은 없어요. 내란죄에 대한 양형기준표는 없거든요. 다른 죄들은 되게 많지만 그런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내지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적어놓은 양형기준표를 보고 사실은 판단한 것 같다는 거죠. 이건 근데 일반적인 기준에 맞춘 양형기준표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내란죄를 저지르고 그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 안 잡혀가려고 난리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양형 기준표에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뛰어넘는 정말로 혼이 나야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양형을 가중해서 써서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스탠다드하게 기존에 있는 그런 표에만 맞춰가지고 좀 판단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뭐 쓸데없이 초범이네 어쩌나 이런 얘기가 사실 넣는 거는 필요도 없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 것이고
되고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이제 재판 진행과 관련된 추상 같은 그런 엄정함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서 혹시 비겁하게 이런 재판을 지금 판결을 선고한 게 아니냐 또 이것 때문에 나머지 판사들의 판결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15년 구형했는데 7년 6개월. 얼마나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 사실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했던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 용산에서 매일매일 그때 집회하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얼마나 그때 고민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막 권총까지 보여주고 실탄까지 장전해가면서 못하게 막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용적으로 양형을 선고한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씨 어쨌든 초반에 이 백대현 부장이 얘기하는 와중에서는 막 얼굴이 붉어지고 점점 표정이 낯빛이 어두워지고 몸을 들썩들썩하고 되게 힘들어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오히려 그냥 주문이 딱 선고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덤덤하게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변호사 측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된다. 뭐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다.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 이전에 국가 원수였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쁘게 판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의 기준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재판은 정치화된 판결 그 자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판결문을 보면은요, 죄가 다 있습니다. 국민 감정과 아주 그냥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선고가 너무나도 형량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이제 이번 달 21일 날 있고 이상민 재판도 다음 달 10일 예정이잖아요. 이들에 대한 판결문도 국민 정서의 거스르지 않게끔 또 판결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선고가 어떻게 될지 선고를 정말로 표창장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까 그게 좀 내심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감경 사유 중에 계속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 것이 초범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게 딱 정확히 감경 사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공직 생활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 이제 변호사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거 물어봤어요. 자, 윤석열은 공직자인데 아니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으면 공직자가 그랬으면 이게 감경 사유입니까? 오히려 원래는 아니면 가중 사유 아닌가 그렇죠. 모두 다 100이면 100. 제가 전화한 새 100은 아니지만 비율로 따지면 100% 공직자가 그랬으면 일반인 국민하고 다르지 이건 가중 사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저 뉘앙스에서는 감경 사유로 들어갔단 말이죠. 저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상해요. 뜨거운 아님 우리 부서 직원들 재판 판결 듣느라고 1시간 동안 듣고 퇴근도 그래서 늦어졌는데 너무 허탈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도재섭님은 다음 주 21일 날 한덕수 씨 선고인데요. 그분은 초범이고 연로하신 어른이고 아이고. 공직 생활 너무 오래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유예 나오려나요? 요즘도 한가롭게 지낸다던데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 이분이 조선호텔인가요? 뭐 거기서 이렇게 수영장에도 있었었고 또 돈가스도 드시러 다니고 뭐 아주 행복하게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배우자분이죠. 같이 네. 찍은 사진이 SNS에 네, 너무 계속, 많이 계속 지금 돌아다녀요.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판결 중에 나이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나이 얘기 나왔어요. 나이가 좀 이것을 고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YTN 기사 보니까는 그 판결 딱 선고되는 순간 긴 한숨을 쉬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좀 현타가 왔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5년이라고 좋아할 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네.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안 것 같은데 저는 이 변호사들이 진짜 웃겨요. 쥐들이 정치재판 다 해놓고 나서 쥐들이 다 정치재판했던 거잖아요. 말도 안 윤석열의 되는- 변호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네. 아니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왜 나를 안 막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뻔히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정부 감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를 막았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여의도에 모이신 분들을 폭도라고 얘기를 한. 그래도 자기들이 뭔데 폭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냐고. 이게 정치재판인 거지. 법리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들이 하면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이자들 그 변호인단들 윤석열과 김용현의 변호인단들은 계속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이걸 정치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정치재판을 네. 통해서 본인들은 거기에 나오면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윤석열 세력들이
저희 그 국민의힘에 있는 윤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판을 중심으로 계속 똘똘 뭉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니들이 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루비님께서 사법부 적폐들이 백대현 판사를 많이 흔든 느낌도 듭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진짜 그랬을 수도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어쨌든 양형이 너무 약하게 난 건 확실하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경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매우 적법한 집행이었고 매우 적법한 수사였고 윤석열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설치해 줬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그 양형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특검은 항소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란 우두머리죄 선고가 본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빌드업으로 유죄의 근거를 정확하게 설치해줬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또 이 구형 절반 후려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놓친 것 같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날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을 농락한 행위이거든요. 이런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의미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형법 51조가 그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그 중에 3호 범행의 동기, 수단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정치적 목적, 지금 일반 이적죄까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같은 국가기관끼리 기관총까지 준비시켰고 특히 4호 범행 후의 정황인데 전혀 반성이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구형의 절반을 후려쳤다. 사실 그 김경호 변호사 말이 다 맞는 말인데 그 이런 판결문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피고인의 성향도 고려했다. 그러니까 연령,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향, 뭐 초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향은 뭘 뜻하는 걸까요? 근데 윤석열이 바보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바보라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야당이 나를 탄압하고 괴롭힌다라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저는 재판부가 거의 넣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 얘기한 게 내란을 기획한 게 2023년 10월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10월에는 인사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를 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려면 제가 볼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으로 당겨야 돼요. 그럼 2023년도 초반부터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1년도 채 안 돼서 그런 것을 꾸몄다라고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면 바보 같은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판사가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그럼 아니면 특검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히 만약에 그게 그 성향이 그런 성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판사는 윤석열의 장기간의 계획성의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좀 대단히 문제가 많은 단어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장기간 거는 이번 재판에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볼 필요 없지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들었을까요? 그 직위원처럼 나는 헌법재판소 얘기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죠. 네. 판사가. 네. 이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이, 성향,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들인데 여기서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딱 하나,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뭐지? 어떤 환경이 놓여 있길래 왜 감경 사유가 되는 거지? 김건희? 이게 그러니까요. 부인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한 게 주변 있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그게 성향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얘를 바보로 만들었다. 이런 거 이 아닐까요? 환경이 여기서 무슨 환경이지? 저 도저히 김건희의 가스라이팅과 주변에 예를 들어 아부 뭐 아부만 이런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랬다. 그러니까 네. 넌 바보다 이렇게. 네. 그럼 바보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게 내란, 이거는 내란 재판은 아니지만 그래 내란이란 말이죠. 계엄을 선포하고 그런데 성향과 환경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봐준 게 아닌가. 감경 사유에 딱 여기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말 백대현 판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댓글이 엄청난 칭찬을 받았잖아요. 네.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명 전에 그 내용이 없죠. 성향이 어떤 건지, 환경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향이라는 단어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성향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럴 네. 때는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나중에 판결문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설명대로해서 그것까지 말하진 않기 때문에. 자, 토퓰 2189님. 양형이 불만족하지만요. 논리 구성을 잘해서 직위원을 꼼짝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춘초 김님께서 내란범죄자 우두머리를 초범이라고 해서 5년 선고했다. 국민이 다 같이 분노하고 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내일 서초동 법원 앞에 3시에 촛불 집회하니까 국민들 많이 나와주세요. 싹 다 쳐다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이고 진짜 답답스럽습니다. 수무님 진짜 바보는 절대 비상계엄도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제이성희님 이 사람이 벌거벗은 바보라서 그런 일을 한 거군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윤곽근 변호사였나요? 그때 체포하러 갔더니 거기 있는 경호처 직원들 잔뜩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 니네 다 막아도 돼. 이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니네가 전부 다 막아도 돼. 우리가 다 막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선동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다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판사님이 얘기를 해준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 뭐죠? 그 윤곽근은 저기도 아니잖아요. 선임된 변호사도 아니었죠. 네네. 변호사 정확히 약간 살세하게 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네. 뭐 저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끌어왔기 때문에 고맙긴 한데 그리고 판결문 앞에 딱 내용을 보면 너무 기분 좋기도 한데 그냥 맨 마지막에 숫자가 실자 행운의 실자가 아니라 오자가 나와서 네.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옹호하는 변호인들의 또 SNS를 싹 뒤져가지고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화내실까요? 근데 얘기해보세요. 벌써 올라왔어요 글을? 아니요. SNS를 제가 다 싹 서치를 해서 그거 되게 중요한 봤는데요. 거네요. 네, 진짜 들어보시죠. 웃깁니다. 계엄을 두둔하는 건 나는 아니다. 윤석열 지지층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런 판결이라면 앞으로 대통령이 무슨 수단으로 헌법을 수호한단 말인가. 이거 정말 멍멍이 소리죠. 또 있습니다. 국무회의원 심의권 침해까지 인정한다면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가? 이들의 주장입니다. 판결대로라면 의회와 과반 정당이 출연하는 순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다. 이상한 말을 하죠. 이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과반의석 정당이 맘대로 쥐고 흔들어 단다는 걸 사법부가 인정해 준 꼴이다. 다음은 그럼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일반 국민 막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호사들이 이거를 SNS 각자 막 이렇게 쓴 거를 제가 종합. 그거는 뭐 윤직 변호사들이니까 너무 근데 신경 쓰지 또 마세요. 이게요, 네.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한 변협은 뭐 합니까? 저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SNS까지 우리가 또 감시하고 그러진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들이 저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SNS를 긁었습니다. 네, 오리온 유튜님 발포 지시까지 나온 건데요.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도 이런 판결을 내리다니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이란 사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국민과 군인들의 용감한 행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이후에는 노상원 수첩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 노상원 수첩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아찔한 거죠. 성공했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5천에서 10,000명 기본이라는 거잖아요. 초창기에 5천에서 10,000명이 죽는다는 거니까 네. 네.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란 반체제 단체, 영국에 있는 단체가 얘기하는 게 2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수천 명 단위의 사상자가 있을 거란 얘기, 사망자가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사건과 빗대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이 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작업이 벌어지는 사태니까 뭐 이제 그게 실행이 안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뭐 법원이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중대한 21세기 희대의 사건이 될 만한 이런 사건이었죠.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월요일 날이 19일이죠. 월요일 날 사실은 이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막 하루에 하나씩 뭔가가 막 터지고 있는데 드디어 비망록까지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우리가 비망록을 입수했다. 이 비망록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랬더니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 천하람 의원을 고소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근데 이 비망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2017년 10월 1일자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데요. 윤석열, 안정적이긴 하나 다혈질인 면도. 그래도 이혜훈 편에 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최동욱 총장께 전화. 그리고 수임해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9월 19일 날은 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최동욱 변호사가 윤 장과 통화했다고 함.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 네. 9월 20일자 비망록입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수임해서 그 당시 이때는 중앙지검장이었군요. 그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경찰의 수사 개시를 자기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개시를 막았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기가 회장으로 있었던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있었는데 이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이혜훈 후보자에게 있었었고 그 의혹을 경찰이 내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윤석열에게 로비를 해서 최동욱을 통해서 로비를 해서 내가 살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춰지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10월 1일자 비망록에는 그래서 그랬는지 경찰에서 입건하겠다고 계속 올렸는데 검찰이 수사 지휘를 계속해서 이거 수사하는 거 필요 없다. 정식으로 수사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3번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수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혜훈 후보자 아닙니다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죠.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비망록이라는 내용 자체가 다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짓말 소설로 비망록을 썼을 리도 없고 쓴 적도 없고 저는 이 사건 수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멤버 직접 작성하신 거 아니란 말씀이시죠? 절대 아닙니다. 아까 지금 천하람 의원은 자기가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인데 나는 이혜훈 후보자가 쓴 비망록을 내가 입수했다라고 했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내가 쓴 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지금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비망록이 가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둘 다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니 천하람이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하는데 천하람 이혜훈 이제 장관 후보나 천하람 원내대표랑 같은 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다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나눠 천하람이 뭐 이준석이랑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끼리 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쪽 당 사정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 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5차례나 공천을 받은 대표적인 보수 인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망록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 당에서는 5차례나 공천을 받아갖고 지금 대표적인 보수 인사를 만들었습니까? 그때는 왜 조용히 눈 감았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천하람 의원에게 이 비망록 정말 네가 제대로 입수한 거 맞아?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비망록을 나에게 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내가 더 말하면 밝혀지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확실합니다. 나를 고소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천하람 의원이 뭐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바보도 아니고 너무 뻔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내세워서 큰 이슈를 만들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변호사들 보셨잖아요. 그리사하게 쓰신 변호사들을 뭐 쓴 거. 믿을 수는 없지만 이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난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네. 천하람 의원은 확실하다. 근데 누군지 밝힐 수는 없다. 이런 건데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양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 메모 좀 이게 메모인지 비망록인지 정확히는 뭐 어떤 형식인지 저희가 그걸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매우 구체적이고 인명까지 다 뭐 예를 들면 낙선 기도, 기도한 기도 같은 거 보면 구체적으로 사람까지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상황입니다. 여야 다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 진술을 사전 인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이 윤석열 서울지검장 또 자기가 또 선임한 전 최동호 검찰총장 네. 이런 게 다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해운 후보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짜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껍데기를 갖고 와서 이해운으로 엎은 건지 네. 아니면 이해운 그 후보자가 직접 한 건지 알 수 없으나 저는 이게 왜 딜레마냐면 난 진짜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수사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해야지 알 수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사실은 진짜일 가능성이 90% 정도 그러니까 제 되지 얘기는 않을까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와 임명은 그 이전에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수사를 했는데 사실로 나오게 됐을 때 발생할 소위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이 내용이긴 해요. 이 내용 저는 자체가. 이해운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고 민주당에서도 이해운 후보자를 굳이 방어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망록의 내용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써 있답니다. 실제 그 당시에 경찰 내사 관련 주요 혐의자들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또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들이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고 당시 언론에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 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종욱 박사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거를 쓴 걸 가지고 이해운이 쓴 것처럼 표지가리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해운에 대한 의혹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9월 18일 비망록에는 이제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A 씨의 전원, B 이사가 후원할 때에는 이해운에게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함 이렇게 써 있고 B 이사는 누구냐? 당시 유관순 기념사업회 측에 돈을 기부한 사람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 진술이 맞다면 이해운에게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후원했다고 진술했다고 함. 기부금의 대가성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검찰이 이해운에 대한 입건을 막은 직후인 9월 28일째 비방록에는 최 장관, 검찰의 증거 보강 지휘에 경찰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의기소침한 듯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대표와 주변인들 간에 오간 SNS로 후원금이 정치 자금이라는 증거 확보했다고 입건 신청한 듯.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B 이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검은 그건 본인이 부인하면 그만이라고 함. 확실한 물증 없이 유죄 어렵기 때문에 입건 어렵다는 입장 고수. 경찰의 내부 분위기는 우리 더 이상 할 게 없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함.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사실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SNS 관련 증거 확보했던 내용도 나오지 않았었던 것이고 어떻게 경찰 내부 분위기랑 검찰 내부 분위기 이렇게 정확하게 씁니까? 비방록에 써있는 뭐 최 장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모든 자료를 이해운 후보자가 다 가지고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다 꼼꼼하게 엄청 성격이 꼼꼼한 거예요. 다 정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 이해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도 그 안에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김 목사님 땡땡 수사관이 너무 끈질기게 그런 답변을 요구해서 15개월간의 집요한 강압수사에 굴복한 것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라고 하심. 그러니까 김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죠.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11월 28일 비망록에서는 유관순 이 기념사건 관련돼서 자기가 돈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회장 내려놓는 것이 이 사건 마무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회장 교체를 가벼워진다고 한다.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너무 이거는 상세하고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강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네. 확인될 내용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강제 수사가 맞아요. 들어가면 후원금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 진짜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사수석하고 민정수석하고 예를 들면 저 이해운 후보자한테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니네들 5번이나 검증했던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거기 몰랐던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걸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우리 민주당 정부가 더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데가 보수의 부패한 집단이니까 그런 것들을 용인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 검증해낼 수 있어야지만 저들과 다른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지금까지는 천하람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저는 청와대 차원에서 인사와 민정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해운 씨 후보자한테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체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왜 아닌지에 대해서
청문회 같은데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완전 깨지는 청문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요. 네. 천하람은 이해운 장관 후보와 같은 당에 있었다 나갔고 다른 당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빅망록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은 이해운 그 후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인들이 5번 검증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 비망록 2017년도 작성한 거예요. 그 뒤에 2020년도, 24년도 총선이 다 있었고 그들은 이해운을 다 후보로 비망록 작성 이후에도 후보로 2번이나 만들었던 당입니다. 청문회를 열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자 연대요. 국힘 의원은 안 연다고 지금 주장하고 네, 있는데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군부는 다 떼놓고 청문회 열지 않는다. 이렇게 다 청문회를 막아버린 겁니다. 근데 국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의무입니다.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더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정말 웃기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하고 KBS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KBS도 이걸 확보했나 봐요. 그 20대 총선을 나흘 앞둔 2016년 4월 9일 아까 이제 김종욱 박사 말한 것처럼 목사님의 전원이라면서 당선을 기도하고 싶은 후보, 낙선을 기도하고 싶은 후보 명단을 목사가 달라 그랬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작성된 그 낙선 기도 대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진선미 의원, 또 남윤인순 의원, 표창원 당시 의원 등이 거론이 됐고요. 보수 진영 인사로는 최경환 의원, 서청원 의원, 정가변 의원, 박순자 등 당시 친박계 실세를 꼽힌 중진들, 그리고 또 윤상현, 권영세, 김태흠 등 9명이 적혀 있다라고 김태흠은 합니다. 충남지사입니다. 네, 김태흠은 충남지사죠. 그리고 이 해당 메모에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린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실제 낙선 대상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일반적인 목사가 낙선 운동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최경환 못하게 해주세요. 진삼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또 그 사람에게 명단을 달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말만 목사고 실제는 무속의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천하람 의원이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천하람 의원이 그때 홍매화 심으면서 같이 이춘석 의원이랑 같이 이렇게 깊은 뜻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친목으로 일가다 놓고 이제는 또 갑자기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 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기도한 거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어 이럴 수는 있는데 야 그거 위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아니 내용들을 이거 위법하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 돌렸으면 주변에 공직선거 그러니까 위반이다. 선거 돌렸으면 근데 목적이니까. 둘이만 얘기했으면 뭐 그게 뭐 근데 이제 돌렸으면 이제 그게 나오면 그렇죠. 근데 둘이 뭐 그런 얘기 저희들도 하잖아요. 둘이서는. 우리도 해요? 나 그런 아니 적 둘이서 없는데.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아니 근데 기도해 주세요. 명단 보내드릴게요. 이게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가. 너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교회에서는. 어쨌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서를 제작 배포하거나 종교행위를 빌미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낙선 기도를 혼자 한 게 아니라 종교인에게 전달해서 함께 했다고 하게 되면 이거 정말 법률상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근데 천하람 그럼 왜 신천지 안 받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 신천지를 왜 안 받아 그럼? 신천지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그거 누가 얘기했어?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19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 안 된다고.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되게 문제가 많아. 우리 당 안 돼. 해산당할 정당이야. 네. 신천지 조사해야 돼. 얘기했는데 지금 저 천하람 의원 말대로 얘기한다면 더 큰 범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특검에 통일교랑 신천지 엮어서 해야지. 근데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볼 때 뭐 저기 이준석도 지금 뭐 단식할 생각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절대 국가 단식 기육한다는 못해.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절대 단식 못합니다. 국가 기육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 뭐 같이 안 놀 거예요. 장동혁과 같이 노는 건 이준석에게는 상당히 비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또 퍼포먼스를 벌이겠죠. 장동혁은 단식하고 이준석은 뭘 하겠죠. 대신 밥 먹으면서 머리 안 자르면서 하는 방법을 채택하겠죠. 네,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19일 예정된 이해운 기행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자 의원은 이해운 의원하고 원래 관계가 되게 깊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같은 당에서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 걸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이해운 후보자가 문자 다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획예산처 그러니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소속인 자기네
예전 당 의원들에게 살려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말은 안 했다고 이제 주장하니까 어쨌든 잘 봐주세요라고 인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버리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측 지금 현 지도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통화를 이제 간접적으로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그냥 선과 악 중에 악입니다. 그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놨어요. 지금 이 현재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내렸는데 거기에 장관 후보자로 간다고 하니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버리는 것보다 좀, 그리고 그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왜 그 임명되기 직전까지 지역위원회에서 행사할 때 오세훈한테 뭐 행사 뭐 인사도 미리 영상도 받아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명이 돼야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행사하고 여기에 대한 배신감도 엄청 크다고 합니다. 지금. 자, 어쨌든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 때문에 이해운 후보자의 서초 아파트 레미안 원펜트스 부정청약 당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실제 이거 이외에도 CBS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해운 후보자 부부가 서울의 또 다른 강남권 고가 아파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청약 점수 뻥튀기를 하면서 3번이나 더 청약을 했다가 떨어졌었대요. 너무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 아들은 이 당시에 이제 청약이 되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서 조사하거든요. 조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비로소 분가를 하면서 사실은 그 행위에 같이 가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실제 이런 식으로 청약 점수를 뻥튀기 하게 되면 주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해운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이 타당하냐. 근데 이해운 후보자는 남편이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을까요? 남편이 혼자 몰래 했을까요? 몰래 했나 봐요.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까지 가자. 네. 뭐 이런 거 뭐냐면 적어도 내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후보를 선택을 했는데 청문조차까지 받지 않고 가는 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치나 통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보장해주고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나오면 이해운 후보자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정치자법이 얼마일 거고 또 이런 정치를 하다 보면 범 이런 거 다 잘 아는 사람일 거고 또 주변 변호인들한테 조력을 받으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선물도 안 해요. 설명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계속 매일 기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 거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도 지명을 받았고 거기가 본인이 수락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보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해운 후보자 입장이라면은 끝까지 버티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래놓고서 자기가 기획 예산처 장관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괜히 지금 드러난 것 때문에 집안은 초토화되고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그거 무마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를 안 도와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죠. 개인적인 욕심이죠. 그러니까 임명되기 직전까지 임명되면은 정부에 가는 거고 아니면 지역에서 국민의힘 이제 위원장 자리 계속 꿰차고 있겠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해운 후보가 본인이 그냥 이거 죄송합니다 물러나는 게 맞고 그런데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피해다라는 걸 저는 거기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해운 후보가 지금 버틴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발견을 좀 많이 못했고 왜 그러냐면 국민통합 입장에서 국민의힘 그 당 측에서 그 야당 측에서 아까 계속 우리 나온 것처럼 5번이나 검증한 사람입니다. 니네들도 이 사람을 전문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경제 전문가를 우리는 고용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청문회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지 손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그러면 다른 후보를 뭐 다시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여야 국민 통합 이 메시지는 흠집이 전혀 나지 않는다. 왜 그들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박종호님이 이해훈은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 말이 정확한 것 욕심이 같고 과했죠. 나동현님 오리알은 맛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전 왜 그러냐면 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제가 윤석열 정부 때마다 그 보수 극우 패널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뭔 얘기만 나오면 전 정부는 뭐 예를 들면 네. 누구는 뭐 이런 식의 비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맨 처음 나왔던 게 5번이나 이렇게 했잖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를 통해서 그것도 쪽팔리게 국민의힘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를 들면 우위에 있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막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좀 정치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좀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봐요. 만약에 이미자 의원이 진짜 그 월요일에 청문회를 안 한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만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는 겁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하지 않겠죠? 국민의힘들은 공격을 심하게 하진 않겠죠. 경제 정책 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네, 경제 정책만 가지고 물어보겠죠. 확장 경제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확장 경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해훈 씨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정말 잘합니다라고 막 자기가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과시할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이해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면서 그냥 그러면은 우리끼리 참여해 가지고 우리끼리 할게요라고 하는 걸 열어주는 셈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들이 와서 공격하는 것도 웃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기겠지만 누워서 어쨌든. 침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웃기는 그런 거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아까 웃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 말은 그럼 결과론적으로 청문회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하긴 위원장이니까 자기가 안 위원장이 연다 아니면 그러면 아마 대체가 안 된다 될 이런 거. 거구나. 개의를 못 개의권을 그렇지.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개의권을 넘기지 않을 그걸 거니까 안 넘기겠다. 네. 계속 이 판을 끌고 가겠다. 19일에 매듭짓지 않겠다. 계속 끌고 가면서 이해운 리스크를 자기가 만들겠다. 이런 차원의 그렇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이 내란 내란 재판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란 파고 그다음에 또 21일 날인가요? 한독수 파동 네. 28일 날 저기 김건희 파동 이런 파동들을 맞불을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참 머리 나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나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참 점입가경이다. 결론은 이제 그런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아서 월요일에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너무 이해훈 씨가 자료를 제대로 안 낸다는 거예요. 별명만 하고. 15% 냈다는 거죠. 15%.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지명 처리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할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정도 능력 가진 사람이 뭐 다른 진보나 뭐 민주당에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많겠죠. 근데 저는 아까 이경 기자 말한 것처럼 유명 안 돼도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 관련된 잘못이 전혀 아니다. 이거는 실제 자기네들이 오케이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띄어 올려줬던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여기서 오케이에서 같이 한번 통합의 차원에서 해보려고 했더니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어떤 분이 루비님인가 이분이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해훈이를 이런 식으로 후보자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바깥으로 터져 나왔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니었겠죠. 아니었겠죠. 5번 검증했는데 한 번도 안 네.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통합 행보로 국민의힘에 이상한 사람들 콕콕 찍어가지고 후보자를 계속해서 올려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일은 다 직무대행들이 하고 있으니까 밑에 차관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좋은 굿 아이디어가. 낙마 대전을 벌이시려고 하는 낙마 대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요. 얘들은 다 뽑아도 항상 그런 놈들이야 이렇게 이걸 만들려고 하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 여야 의원들 오찬을 하면서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빨간색이 안 보이네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 제가 빨간 옷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입으신 네,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란색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럼 빨간색이 소소하지 않겠어요? 빨간색 안 보이는데 오늘?
오렌지색. 아, 오렌지색. 그래서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역시 그 점도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소위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이 만찬에 오찬에 불참한 것을 두고 오늘 빨간색이 안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하실 때가 아니고 빨리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같이 해서 받으시고 안 그러면 자꾸 왜 신천지 거를 안 받으려고 그러나 너 혹시 무슨 다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받으시고 단식 푸세요. 배고프지 않습니까? 네. 단식은 그 특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본격적인 내용이. 네, 현실적으로는 그러긴 그거랑 아무 하죠. 상관없는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는 거니까. 신천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단식이죠. 아니요, 그거 뭐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천지를 막기 위한 단식이고 한동훈은 어떻게 하기 위한 단식이죠. 네. 이제 본인 그렇죠. 한동훈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공공하기 위한 거죠. 뭐. 본인이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이고 내부적으로 정말 힘든데 이런 식의 극단적 정치를 보이는 것이 과연 대표로서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되게 웃겼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기 전에 사실은 그거 했잖아요.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제명을 의결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재심의 기회를 준다 이제 이랬잖아요. 안 받겠다는데도 그게 준다고 난리. 안 받겠다 그러는데 그게 대한과 미래에서 그 소장파 의원들이 성명 발표하고 자기 면담하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측에서 그랬대요. 야 니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대한과 미래대가. 왜냐하면 한동훈이 피해자라는 서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니네가 갑자기 재심 기회를 준다 만다 하는 바람에 어차피 재심 기간 끝나고 나면 분명히 또 제명할 건데 네. 괜히 그 중간에 마치 절차를 정당화시키는 뭔가 행위한 것인 것처럼 장동혁에게 말할 거리만 준 거 아니냐, 명분만 준 거 아니냐, 니네 때문에 우리 망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미래와 대안에서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이러면서 니네 기껏 도와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행동을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은 그나마 조금 지지하는 의원들이 뭐 19명, 20명 정도다. 근데 대한과 미래 그때 이제 서명 같이 했던 사람이 25명이었었거든요. 한동훈이 만약에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취재가 안 됐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은 그나마 있는 그나마 조금 지지하는 사람들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능한 짓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동훈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누가 두드려줘야지만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아니 그 중대한 사안에서 본인 한 게 뭡니까? 먹방하고 키타방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또 그리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당원 게시판에다가 본인이 썼건 가족이 썼건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다가 자기를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기 가족이든 그럼 사과하면 되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근데 사과를 하는 대신 뭘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그 삭제하라는 지시를 누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누가 삭제를 했겠지. 네. 그래서 나중에 가처분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수사 들어가게 되면 골 때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정당 차원에서 제명 절차를 밟은 것과 무관하게 그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사건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위법 여부가 드러날 수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뭐 장동혁이야 다른 짓을 하는 거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집안이 개판이에요. 하는 거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네. 자, 대한과 미래 한동훈 대표하고 잘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아, 근데 박정훈 의원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공격하는 거. 뭐라 그래요? 장동혁이 주변에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는데 난 선거 이기고 지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장동혁이. 그래서 그걸 박정훈이 자기 입으로 또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장동혁이 아니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래서 지금 우당탕탕 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냥 국민의힘은 난리가 났군요. 내부적으로. 참 특이합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갑자기? 매월 나가는 이건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추가로 스펙스 채널 보고 상담받으시고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지죠.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1670-2571 비교원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KT하고 SK에서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고 합니다. 다 어디를 갈아타셨는지 비교원에 연락하고서 하시는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비린내가 없고 맛있는 목포 민어,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보내드립니다. 버릴 것 없는 민어를 보관하기 좋게 반건조 작업 후에 개별 포장했습니다. 국내산 민어를 깔끔하게 세척 손질한 뒤에 펼쳐서 말렸습니다. 기름 두른 후라이팬이나 석쇠에 올려 구우면 별미 민어 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특히 민어는 끓일수록 깊이 우러나는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지리 그리고 매운탕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보양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으뜸인 민어, 반건조 민어 5마리를 33,000원에 초특가로 보내드리니까 스픽스몰 이용하셔서 국내산 목포 반건조 민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정기환 대표가 우리 역전의 용사들 방송하시면서 우리는 민어 팔면서 방송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민어 한번 구입해 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민어 아주 고급 생선이죠. 고급 생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특가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또 스픽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금요일이었는데 불타는 금요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한번 여러분들도 집회 소식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큰일 작은 일들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